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 시민 정다은입니다. 제가 제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진을 조금 준비해 왔거든요. 사진 보시면서 제가 제 소개를 부끄럽게 조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1년 전에 경주로 시집을 왔고요. 지금 신랑과 그리고 10살, 8살 두 아이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요 검정색 고양이도 한 마리 이렇게 한 집에서 살고 있고요. 혹시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에 경주에 큰 지진이 났었잖아요. 기억하실까요? 그 전까지 제 삶은 오롯이 이 두 아이들의 엄마였어요. 그리고 저희 신랑 이제 일 잘 하도록 챙기는 그런 역할만 하다가 경주 지진이 나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두 아이가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인데요. 지진이 났던 당시에는 두 친구 모두 유치원생이었어요. 경주 지진이 일주일 사이를 두고 두 번 났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제가 인생에서 처음 겪는 지진이라 너무 어리둥절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땐 가족들이 같이 있었고요. 뭐지? 하고 빠르게 지나갔고 일주일 뒤에 다시 지진이 났을 때는 저 혼자 있었어요. 신랑은 일터에 일을 하러 갔고 두 아이는 유치원에 있었고 유치원으로 전화를 하거나 누군가와 소통을 하려고 해도 통신이 두절되기를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본능적으로 일단 두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첫째 아이는 선생님과 함께 마당에 나와 있고 둘째 아이는 교실에 남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했더니 거기에 있던 모두가 지진을 처음 겪었고 지진이 올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동안의 삶을 살아왔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괄적인 매뉴얼이 없었어요. 두 아이가 그렇게 따로 있는 모습을 보고 또 저희 아파트에서 또 다른 지진이 나면 학교로 보통 대피를 하잖아요. 당시에 경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에 지진이 났을 때 학교로 달려가면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거기 만약에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개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런 매뉴얼이 만약에 있었다 한들 설마 지진이 나겠어? 라는 생각으로 훈련이 반복되지 않았던 것,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 숙지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나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주에서 강연회가 한번 열렸어요. 제가 아직도 제목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강연하신 분도 기억합니다. 제목이 경주 지진에서 살아남는 법. 아니, 이런 강연이 있단 말이야? 제가 그때 막 화가 났던 참이었었거든요. 그 강연에 갔더니 환경단체, 시민단체에서 주관 주최했던 강연이었고 그 뒤로 저는 시민단체 활동가로 이렇게 활동을 경주에서 시작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경주시청 앞에서 월성 1호기 이제 계속 가동하면 안 된다, 폐쇄해야 된다, 피켓팅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이제 양이원영 의원님과 처음 만났던 사진이네요. 부산에서 찍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피켓이나 손수건 들고 시위라고 해야 될까요? 기자회견이나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항상 말했던 것이 무섭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있고 그리고 지금 대선 캠프에 또 부대변인으로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직책이 아니라 그냥 오롯이 경주에서 10여 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 아이들이 그곳에서 성장할 거기 때문에 오로지 경주 시민으로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점 꼭 이해해 주시고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공감이 안 되는 이야기는 질문하시면 또 제 나름대로 열심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성장학파에서 2주 전에 권효재님으로부터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줌으로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 강연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배웠었고요. 지난주에는 신성장학파 스터디 모임에서 에너지란 무엇인가? 책을 읽고 이제 세 분께서 발제를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은 나는데 제가 생각하는 에너지는 에너지 이퀄 전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세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편협되게 생각했었구나. 조금 더 에너지에 대해서 골고루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오늘 준비해온 주제도 에너지입니다. 보통 저희가 에너지 또는 전기를 이야기할 때는요. 전력의 수요라든지 앞으로 전기가 많이 필요할 거야. 어떻게 하지? 계산한다던가 또 지금처럼 뭐 탄소 문제를 이야기해서 기후위기야. 탄소 중립으로 가야 돼. 넷제로로 가야 돼. 이런 이야기들 또는 뭐 전기요금 하시는데요.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기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또 그 발전소가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께서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인권 감수성이라던가 또 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요즘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런 감수성이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에너지 감수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씩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너무 편안하게 넉넉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에너지 감수성을 한 뼘 더 키워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그렇지 서서히 줄여나가야지 위험하지 라는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라든지 뭐 탄소 중립이라는 아젠다가 계속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사진에 있는 미세먼지를 직접 보셨고 피부로 불편함을 느끼셨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배추속이에요. 어느 석탄 발전소 인근에 있는 배추밭에 배추를 갈랐더니 안에 석탄재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면 위험해. 줄여나가야겠어. 다른 대안은 없을까?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줄여져야 되고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게 되는 공감대가 형성된 이런 과정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일단 서울 경기에 사시는 분들 주변에는 없어요. 여기에서 시뻘건 물체라든지 뿌연 연기가 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재가 날리지도 않고 그 재가 뭐 주변을 오염시키지도 않아요.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석탄 발전소에 비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런 위험에 대한 공감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에너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지금 정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에너지나 원자력에 대해서 깊게 공부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전기를 편안하고 넉넉하게 오래 사용하신 여러분들께서 정말 전기가 어디서 생산되고 있는지 그 전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집에 오고 있는지 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두 자료는요. 왼쪽에 있는 건 석탄 화력 발전소의 국내 현황입니다. 시뻘겋죠. 대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현재 56개가 가동 중이고요. 앞으로 7개가 더 새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원자력 발전소 또 현황입니다. 현재 24개, 24기가 가동 중이고 앞으로 4개가 더 신규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보다 많다라는 생각은 드실 것 같아요. 발전소가 꽤 많네?
또 하나 석탄 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에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제가 가장 불편한 건 이 발전소들의 위치입니다. 바닷가. 네네, 바닷가고요. 서울 경기에서 꽤나 떨어진 바닷가입니다.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바닷가 정도로 생각하지만 거기를 깊게 들여다보면 작은 마을이에요. 뭐 리로 끝난다던가 되게 작은 마을에서 또 우리가 알다시피 작은 마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로 사시고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그곳에 이런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고요. 이렇게 많은 발전소들이 우리가 말하는 기저발전이라고 하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름이면 블랙아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가 제가 너무 작게 표시해서 잘 안 보일까봐 제가 조금 같이 볼게요. 왼쪽에 있는 거 먼저 보시면요.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된 게 있고 또 파란색 테두리로 표시된 게 있죠. 이게 2019년 기준에서 지자체별 전력 생산 소비 현황 자료입니다. 전력 생산량을 전력 소비량으로 나누면 이렇게 전력 자립도가 만들어지는데요. 왼쪽에서 인천으로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인천, 충남, 부산, 경북, 강원, 전라남도, 경상남도, 그리고 건너뛰고 빨간색으로 보면 광주, 충북, 서울, 대전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된 곳을 보시면요. 대전이 제일 밑에죠. 전력 자립도가 1.78%입니다. 최고로 낮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서울이 그 밑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서울이 3.92%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있을 때 원전 하나 줄이기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전력 자립도는 이렇게나 낮습니다. 반면에 파란색 네모 박스가 있는 쪽으로 보시면요. 지금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인천, 충남, 부산, 경북 이런 순으로 가죠. 파란색 박스는 100% 이상 자급률을 보유한 지역들입니다.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발전소의 위치와 다시 인천, 충남, 부산, 경북, 강원 어떤가요? 모두 석탄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제가 비교를 해보면 제일 높은 곳이 이제 인천이고 제일 낮은 곳이 대전이죠. 이 둘의 차이가 계산하면 138배더라고요. 138배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전기요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그러면 이렇게 전기를 많이 생산해내는 지역은 우리가 전기가 어디에 많이 사용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가정보다는 대기업, 큰 공장, 그리고 대도시에서 전기의 대부분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오른쪽의 표처럼 전기가 많이 만들어지는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지역에 대도시가 형성이 되거나 대기업이 있거나 큰 공장 단지가 있을까요? 불편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기의 상당 부분은 대도시 그 지역에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큰 도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전소를 운영할 때 생기는 아까 뭐 미세먼지가 만들어진다던가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에 뭐 방사능이 누출된다던가 이런 위험뿐만 아니라 발전소를 건설할 당시에도 지역에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습니다. 누가 우리 지역에 그런 게 들어오는 걸 그저 반갑게 하겠어요? 근데 이런 건설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과정에서의 위험 부담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는 모릅니다. 전기를 만들고 있는 그 특정 지역들의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지역의 이야기에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발전소가 있는 그 지역만의 문제일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에 먼저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가정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저희가 과학 시간에 잘 배웠었잖아요. 네, 과학책에 나오는 걸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요 사이사이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보이실까요? 먼저 네, 송전탑이 보입니다. 그리고 변전소가 보이죠?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발전을 한 다음에 송전선로를 거쳐서 변전소로 가게 되죠. 거기서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가? 잘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죠. 큰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또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송전탑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8년 전쯤인가요? 밀양에서 있었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셨던 그 저항에 대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기억하실까요? 밀양에 송전탑이 들어온다는 그 계획을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저희는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활동한 지가 한 석 달 정도 되어 가는데 제 눈에 송전탑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경주에 또는 경북에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송전탑을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또 서울에 와서 신기했던 건 전봇대도 잘 안 보여요. 경주에는 여전히 전봇대가 있고 전기선이 늘어져 있어서 뭐 태풍 때는 이게 심하게 흔들리기도 하고요. 농사에 사용하던 비닐이 거기 걸려가지고 좀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서울에 오니까 이게 다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전봇대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방에는 전기도 만들고 그 전기를 대량으로 이동하기 위한 송전탑까지 있는데 도시는 너무나 쾌적한 겁니다.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불편했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이 여러분의 마을에 갑자기 지어진다고 하면 모두들 여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반대를 하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우리 가정까지 오기 위한 과정이지만 그게 내 집 앞을 지난다면 이게 과연 님비로 말하기에는 그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송전탑이 우리가 평소에 다니던 길 위에 덕하니 세워지고요. 그리고 우리 집 뷰가 송전탑인 경우에는 조금 걱정되지 않을까요? 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전자파가 뭐 인체에 안전할 정도로 나온다고는 말을 하지만 전 싫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송전탑 문제에 대해서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살고 있는 경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원자력 발전소 현황에 대해서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비교하는 곳에서 보셨겠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이렇게 해안가에 집중되어 있고요. 영광에 있는 한빛 1에서 6호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오늘 경주 시민으로서 저희 집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21km 떨어져 있어요. 겨우 21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사는 제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는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고요. 총 24개 중에 6개를 제외하고는 동해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개가 더 지어질 예정이에요. 이 그림을 보더라도 저희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부다라고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도 포털 사이트에 탈원전이라든지 다른 키워드를 검색하면 여전히 탈원전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당장 내일 핵발전소가 모두 닫을 것처럼 걱정을 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전히 24개가 가동 중이고 더 큰 발전소가 4개 지어질 예정입니다. 또 하나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오른쪽에 표에 보면
원자력의 호기들이 적혀 있고 설비 용량들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경주에 있는 발전소가 가장 밑에 있는 월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월성의 1호기를 보면 지금 설비 용량이 679예요. 679인데 앞으로 지어질 그리고 건설 중인 발전소 같은 경우는 1400입니다. 2배예요. 고리와 월성 1호기가 지금 가동이 중단돼서 이제 폐쇄 과정을 가고 있지만 두 개가 그 설비 용량이 낮은 두 개가 폐쇄되고 있는 거고 발전 용량이 2배가 되는 4기가 건설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설비 용량이 낮은 오래된 2기가 폐쇄되고 설비 용량이 높은 4개가 신규로 지어지는데 그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잘못 펼치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한 번쯤은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소의 인근 주민들은 다들 힘드시겠죠. 그 중에서도 경주가 제가 더 불안하고 힘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왼쪽에 이렇게 크랙이 가 있죠. 경주가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활성 단층이 지나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에 제가 일본 교수님이 경주에 오셔서 강연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그때 그분이 지진은 한번 시작하면 4, 50년은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저를 너무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당장 지금 지진이 난 지 몇 년이 지나서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언제든 날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또 입으로 말하면 안 돼요. 서로 불안을 공유한다는 건 또 발전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여기가 바로 월성원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주에 오시면 시내권에 있는 첨성대라든지 동궁과 월지, 월정교 예쁜데요. 그리고 간포바다로도 많이 가세요. 간포바다에는 무모대왕릉이 있고 낚시하기에도 좋고 해안가도 참 아름답게 정비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 민간인들은 갈 수 없는 구역이죠. 그 사이에 발전소가 6개, 지금 사진에는 4개만 있는데요. 6개가 쪼르르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21km, 불과 21km 떨어져 있는 곳에 이런 발전소가 있고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월성 1호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핵발전소가 이렇게 6개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보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지진이 발생했다는 거 하나도 있지만 핵발전소를 크게 2가지로 나누면 경수로와 중수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원자력 전문가가 아니라서 설명이 조금 서툴 수도 있는데요. 중수로와 경수로, 그냥 한자 그대로 표현하면 조금 가볍다, 무겁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잖아요. 전국에 있는 24개 중에서 월성 2, 3, 4호기 얘들 빼고는 다 경수로예요. 경주에 있는 요 월성 1호기 포함해서 4개만 중수로 원전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물으시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핵폐기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핵폐기물 양이 5배의 차이가 납니다. 많이 차이가 나고 위험성 또한 같이 올라가겠죠. 핵폐기물,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해서 혹시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근데 이걸 설명 안 하고 다음에 캐니스터나 맥스터 이야기를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연탄과 해결료는 너무나 위험성이 차이가 크지만 제가 지금은 그냥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연탄과 비교를 할 테니 제가 절대 해결료와 연탄을 동일시한다는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저희가 방을 따뜻하게 데울 때 연탄을 사용했죠. 2장 정도 이렇게 겹쳐서 사용을 했는데요. 연탄을 사용하다가 빨갛게 달아오를 때 뜨끈뜨끈해지잖아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연탄이 교체할 시기가 옵니다. 그때 되면 연탄 색깔이 바뀌죠. 거무튀튀하게 바뀐 연탄을 들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식힌다고. 아직 열이 남아있으니까 식히기 위해서 마당에 내놓고 그걸 다시 부숴서 쓰레기로 내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요. 해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탄이라고 생각하시면 해결료가 발전소 안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막 내요. 그럼 다 썼으니까 이제 꺼내야 되겠죠? 꺼냈을 때 연탄 같은 경우는
제가 안 식혀봐서 모르겠는데 한 몇 시간 정도 있으면 식지 않을까요? 발로 부숴가지고 쓰레기 이게 수거함에 넣으면 되는데 얘는 조금 달라요. 얘는 사용하면 열과 방사선이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중수로 경수로에 따라 다르지만 6에서 10년 정도를 차가운 물 속에 넣어놔야 돼요. 식히는 거죠. 6에서 10년 정도 넣어서 식혔습니다. 그럼 꺼냈을 때 이제 안전한가? 아닙니다. 아직도 방사선이 나와요. 인체에 유해하고요. 그럼 이게 자연 상태로 돌아갈 때까지는 얼마나 걸리느냐? 10만 년이 걸립니다. 연탄과 이렇게 비교는 했지만 그 기간이 어마어마하죠. 얘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여러분은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꽤 오래 지금 가동이 됐는데 그때마다 그러면 이 핵폐기물이 나오고 있다고? 걔들은 어디 갔는데? 사투리가 심했네요. 걔들이 어디 갔는지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경수로 원전의 경우는 아직 그 습식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는 물에 담겨져 있어요.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물에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6년, 10년 되면 꺼내서 건식 저장시설 바깥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 저장시설을 거쳐서 영구 처분, 우리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깊게 이렇게 판다거나 아니면 아주 깊은 동굴에 넣는다거나 해서 사람들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영구 처분 저장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영구 처분 시설이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된 게 지금 몇십 년인데. 그럼 이 핵쓰레기라 그러죠. 고준위 핵폐기물은 다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왼쪽에 사진을 보면 누가 여기에 그 위험한 방사선이 나오는 핵폐기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왼쪽에 있는 건 모두 경주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아직 없고요. 경주에만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은 모두 경수로 발전인데 경주만 중수로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핵 폐기물이 나오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다고는 하지만 보시면은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맥스터. 최근에 혹시 맥스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밑에 있는 게 캐니스터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른쪽 그림처럼 밖으로 나온 핵 폐기물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저장이 돼요. 바깥에 야외에. 원래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을 깊게 파거나 동굴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곳을 아직 지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주의 월성원전 옆에 이렇게 쌓아두고 있습니다. 위험하죠. 나중에 어떤 위험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같이 걱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발전소가 있는 것도 걱정스러운데 핵쓰레기까지 저렇게 안고 살아야 돼? 저희는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안고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왜냐하면 지금 위에 있는 맥스터가 7개, 이 네모난 건물 7개가 있고요. 밑에 캐니스터가 300개가 있는데 얼마 전에 추가로 위에 있는 맥스터 7개가 더 지어지기로 했어요. 이렇게 경주는 계속 이런 핵쓰레기장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 시민들과 서울 시민들의 전기요금은 같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경수로와 중수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수로는 우라늄을 이렇게 작게 농축을 해서 이렇게 발전소 안에 넣고요. 중수로는 그냥 천연 우라늄으로 발전소에 넣게 됩니다. 왜 경주에 중수로 발전소에 핵쓰레기가 많이 나오냐면 경수로는 연료 교체 시기가 15에서 18개월마다 가동을 중단하고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경주는 매일 교체를 합니다. 그만큼 핵쓰레기가 많이 나오겠죠?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런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전기가 필요하잖아.
어딘가에선 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 앞으로 전기차가 많아질 거고, 심지어 조선도 이제 배도 전기로 가야 된다 하더라. 그 전기는 어떡할 거냐. 앞으로 전기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말들을 텔레비전이나 언론에서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또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라면서 대안으로 원자력을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진에 보듯이 저희가 백열등을 사용했다가 그 다음 형광등으로 가고 지금은 열 효율 때문에 LED를 사용을 해요. LED가 그저 한계가 저렴해서가 아니라 얘가 효율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백열등에서 LED로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전기를 만들어내는 생산 방법도 발전하겠지만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이런 가전제품이라든지 다른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의 효율도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의 소비가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발전소를 지어야 돼. 이런 걱정은 저희가 이렇게 단정하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연 우리는 전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수요 관리를 잘하고 있을까? 우린 정말 제대로 하고 있을까? 우리가 가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집에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이다. 식비로 20만 원, 뭐 교육비로 얼마 책정을 하잖아요. 우리는 전기 사용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을까? 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또 다르게 해결 방안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언론에서 자꾸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가끔 화가 나가지고요.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제가 좀 어설프게 이렇게 단어들을 나열을 했는데요.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평등입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이라는 말도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과연 전기를 평등하게 만들어내고 또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균형 있게 만들어내고 사용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효율성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핵발전소 하나가 멈췄을 경우에 얼마의 손해가 발생하느냐라고 이제 원자력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네, 발생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죠. 그 이야기도 당연히 경청해야 되고요. 또 반대로 돌아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됩니다. 핵발전소가 계속 가동이 되었을 때 경주처럼 핵쓰레기도 계속 쌓여갈 때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어떻게 해소시켜 줄 거냐. 기한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효율성을 이야기할 때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도 우리는 소비에 대해서만 너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그 에너지가 전기가 생산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또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고 이런 고민들을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에너지 감수성을 이렇게 한 뼘씩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김미주님 말씀 좀 이으면 일본의 언제적인지 자료를 모르겠는데 예. 일본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그 발전소 주변에 지원금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그 지역의 발전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가른다고 해야 되나요? 서로 다툼이 더 많아지고 그 지역이 조금 이렇게 조금 폐쇄되어 가는 쪽으로 간다는 보고서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태안도 마찬가지고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발전소가 있는 지역 사람들은 돈이 넉넉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행복할까요? 혹시 다음에 석탄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에 가시거든 그 지역 주민들이 과연 행복한지 저게 우리 동네에 있으면 어떨지 이런 것도 이야기를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전문적인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탈원전에 대해서 저희가 갑자기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자, 지금 이 순간부터 뭐 핵발전소 다 닫아! 태양광 쫙 깔아!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60년, 70년 장기적인 정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주의 월성원전에 2배의 설비 용량을 가진 핵발전소가 4개가 들어선다니까요.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국의 사례든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을 그게 존재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정당 활동도 하고 있지만 경제랑 에너지가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가끔은 저도 강사가 되고 싶다, 뭐 성교육이라든지 강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요. 사투리로 그냥 핵쓰레기 이마에 쌓아놓고 살긴겨! 막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저도 이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필요한 이야기 같고요. 오늘 이렇게 한 뼘의 에너지 감수성이 올라갔다고 믿으며 다음에 또 에너지 강의에서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